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고 있던 A씨는 길 건너편에서 피자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그곳을 가리켰는데요. 그 순간 A씨 손가락이 옆을 지나던 행인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 행인은 각막 찰과상을 입게 되었고요. 이 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깊진 않았다고 하네요. 전치 1주에 각막 찰과상, 긁힌 상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네요. 법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형법에는 과실치상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은 아닌데 과실로 인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게 합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처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손가락으로 피자집을 가리킬 당시에 사람이 지나갈 줄을 몰랐고 A씨의 각막 찰과상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변을 잘 살펴서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히지 않을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교통사고와 비슷한데요. 왜 두 차량이 운전을 할 때 두 차량 다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의무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소홀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7대 3이다, 9대 1이다 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이제 A씨의 경우에는 좀 억울하신 면이 있겠지만 물론 행인도 자신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A씨도 역시 그런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주의 의무가 없어야 이게 무죄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말하자면 9대1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이제 판례까지 나온 사안인데요. 오늘 우리 지나가면서 어디 가리킬 때 주위에 누구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은 강형원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 변호사님만 나오면 늘 든든합니다. 자, 오늘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직접 올려준 사연인데요. 강 변호사님과 먼저 내용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는데 재산 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도는 저와 남편 큰 차이는 없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함께 결혼 준비를 할 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남편 명의로는 대출이 나지 않아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계약금의 60에서 70% 정도를 또 제가 부담했습니다. 입주 후 5년간 살면서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았는데요. 이 부분은 각자 5대5 정도로 부담을 했습니다. 결혼 유지가 어려운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여동생 커플이 저희 집으로 놀러와서 술 마시고 자는 사이 제 여동생 남친이 옆에 자고 있었는데도 남편이 제 여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남편은 저인 줄 알았다며 변명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녹취록도 있습니다. 제 여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고 5년간 함께 하면서 쌓아온 관계 역시 허무하고 부질없음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계속 저를 괴롭힐 테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집을 모두 제 몫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 여동생의 피해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흔히 이제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그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가까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네, 여동생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강 변호사님, 재산 분할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 재산 분할 기여도를 전부 다른 일방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연자분의 질문이 심정적으로는 너무 공감이 되지만 법적으로 전부 다른 일방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쌍방이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여기에 나아가 대법원은 위자료적 요소를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로지 위자료적 요소만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 대법원에서 위자료적 요소를 포함해서 재산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전부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사연자분에게 기여도가 좀 더 높이 인정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연 주신 내용은 이제 혼인 기간이 5년이고, 결혼하면서 사연자 앞으로 매수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또 계약금 같은 초기 자금이 사연자분이 70% 정도 부담하셨고, 또 대출은 공동으로 갚았다고 하셨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사연자분이 뭐 자녀가 있는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또 혼인기간 중에 양측의 소득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혼수는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좀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양육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부양적인 성격으로 부양적인 측면에서 재산 분할이 좀 더 될 수 있어서 그게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녀가 없다는 걸 가정하고 보면 양쪽의 소득만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양측 소득이 비슷하다면 계약금 등 초기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한 사연자의 기여도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소득이 사연자분보다 더 높았다면 결국 기여도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더라도 의뢰하신 것처럼 유책성을 이유로 사연자분에게 100% 내지는 90 내지 80% 이렇게 인정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참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뭐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어쨌든 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에 자녀를 또 그곳에서 키우고 싶으니까 그 아파트만은 다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참 이게 재산분할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지금 여동생 성추행과 관련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정확히는 피해 배상이겠죠. 피해 배상,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가능하겠죠?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남편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제출하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그 남편이 변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녹취록이 뭐 전부 인정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변명하는 내용인지 이런 걸 조금 확인하셔서 전부 인정하면은 위자료 청구하는 뭐 어렵지 않지만 약간 변명한 내용이 있다면 사연자분이 여동생이 사연자분인 줄로 착오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그런 재반 사정도 좀 잘 수집해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위자료 청구 이외에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남편이 부인의 여동생을 추행했기 때문에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또 여기에 사촌인의 인척관계에 있어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더 가중처벌됩니다. 네. 따라서 여동생분은 경찰에 남편분을 고소하시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친족 사이의 성범죄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이 방금 친족 간의 성범죄일 경우에 처벌이 더 가중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가해자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구별해서 처벌 수위를 강하게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은 강간죄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징역, 또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또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친족 간의 성범죄는 특히나 이제 피해자의 이러한 거부할 수 없는 사정,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 더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친족관계에서 오는, 신뢰관계에서 오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을 하여간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거를 드러냈을 경우 이 관계가 끊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강해서 더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굉장히 무거운 사연이었는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서 우리 강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